오늘 수업을 마지막으로 이제 수료도 하시는데 마지막 과정까지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어려운 용어들이 무수히 또 많이 들으셨을 거고, 제가 지난번 강의 때도 이 내용이 너무 법률적으로 어려운 거라서 항상 용어에 대한 거를 늘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재판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법에 대한 내용들이 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오늘도 용어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여드리고 시작하는 걸로 해서 용어의 이해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지금까지 수업을 쭉 들으셨을 때 재개발, 재건축 절차가 이렇게 지나갔다 라는 거를 한번 복습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과정 중에 어떤 분쟁들이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제 수업 페이지가 오늘은 장수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원래 강의 시간도 짧게 하라고 하는데 지난번 저 수업하실 때 들으셨다시피 제가 구구절절이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빨리 한다고 하는데 이게 빨리 끝날지 모르겠으나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용어의 이해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하시면 저희가 뭐를 갖고 해요? 그냥 법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업은. 왜? 법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을 누구한테, 우리 강아지한테 지키라 하겠어요? 우리 고양이한테 지키라고 하겠어요? 누구한테 하겠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최소한 우리가 같이 살아갈 때 이 정도의 최소한의 기준은 지키고 살자라는 차원에서 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주민분들이 단합을 해서 사업을 가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은, 법률의 체계라는 건 우선 국회에서 정하는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만드는 시행령이 있고요. 국토부 장관이 만드는 시행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만드는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는 일반 재개발, 재건축을 하시면서 법이 뭐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다. 이거를 법에서 줄여서 약칭으로 도시정비법이라고 하고 있지만 지난번 때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걸 더 줄여서 뭐라고 쓰신다? 도정법 쓰신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죠. 제가 누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누구는 도시정비법이라고, 누구는 도정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다 같은 거였더라.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법 아래 시행령이면 이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시행규칙. 여기까지는 저희가 인터넷에서 핸드폰 이런 거에 보시면 거기 왜 뭐 초록창도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저희가 인터넷에서 검색하실 수 있는, 거기에서 법제처라고 이렇게 치시면 법들만 모아놓은 데를 들어가시는 거고, 그 안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치시면 3단 법령으로 이렇게 조회가 가능해요. 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는 법제처 사이트에서 다 조회가 되시고, 이 지자체 조례, 저희는 서울시에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만든 자치조례, 이것까지는 별도로 검색을 해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유용한 사이트 이런 거 알려드릴 때 법제처도 있고, 그 다음에 조례 같은 거, 서울시에 관련된 조례는 서울시 법무행정 서비스, 그 시스템에 들어가면 요거를 따로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법제처 사이트에 가서도 지자체 법령을 따로 보실 수는 있지만 좀 복잡하더라고요. 전문가인 저도 그래서 그거를 좀 구분해서 쉽게 보는 사이트로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아무튼 법률의 체계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요것을 모두 지켜야 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뭔가를 할 때 저희 조합 사업을 할 때 조합의 표준 정관 이런 것들은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아니죠.
정관을 만들어서 쓰라고만 돼 있죠. 정관에 어떤 내용을 담으라고 돼 있죠. 그런 것들은 서울시에서 시청 사이트 내부에 가면 각종 지침이라든가 표준 정관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로 또 규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저희가 법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다 아우러서 봐야 되는 건 요 조례까지의 이 내용 말고도 서울시에 들어가면 사이트에 들어가면 각종 재개발과 재건축에 관련된 지침 내지는 뭐 표준 정관, 시공사 선정 기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그거를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어딘가에 있습니다. 어딘 것 같으세요?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대요. 정보 몽땅 사이트. 거기에 가셔도 일괄로 보실 수가 있어요. 예. 거기서 필요한 자료실이나 이런 데 가면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필요한 그런 각종 내용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는 게 불편하시면 정보 몽땅 사이트에 가서 정보나 자료실 같은 거를 뒤져보시면 필요한 내용들이 거기 다 있으니까 그거를 찾아서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이런 걸 왜 봐야 하느냐? 지난번 때도 말씀드린 재개발, 재건축, 재자 붙으면 보통 기간이 10수년이잖아요. 10수년 걸리는데 그 안에 대통령도 바뀌어, 또 구의원도 바뀌어, 청장님도 바뀌어, 시장님도 바뀌어,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법이 계속 바뀌니까 뭘 하나를 갖고 우리가 사업을 갈 때 기준이 바뀌는데 나만 옛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저 사람 다른 말 소리에 저 사람 틀린 소리에 막 거짓말에 이런 게 난무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상 잘 찾아서 그때그때 보셔야 하는 것들인 거죠. 왜 이걸 잘 봐야 하느냐? 왜 이 귀한 시간에 여기 나와 계시느냐? 내 재산권이 여기 다 걸려 있잖아요. 내 전 재산을 걸고 제가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꼭 가게를 차려야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재개발, 재건축은 내 전 재산을 걸고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재산권을 지키려면 당연히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수료할 때까지 수업을 열심히 듣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자리는 있으면 다 들으시는 게 무조건 내 재산권에 도움이 되는 일들이다. 그래서 이런 법률 체계에 따라서 또는 각종 다양한 법과 같이 작동하는 것들을 많이 알고 계셔야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지켜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는 동안 저 사람이 틀렸어요. 왜 이거를 이렇게 처리하셨어요? 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법대로 해. 다 하셔요. 법대로 해. 야, 우리 이거 소송 가. 예. 소송 간다면서 다 이제 소송하세요. 소송은 뭐예요? 싸우는 거잖아요. 법을 갖고 다투는 거예요. 예. 네가 맞냐, 내가 맞냐를 갖고 싸우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사실관계나 법률 관계에 대해서 대립하는 당사자. 그러면 주민분과 조합이 될 수도 있고 주민에서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과 반대하시는 분들끼리 싸움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또 세입자와 집주인이 다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의 당사자들은 어디서나 다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맞는지를 당사자들 사이에서 법으로 해결하는 거. 이게 바로 소송이다. 그리고 요 소송을 할 때 소송을 나 이거 소송 가겠어 하고 소송을 먼저 거시는 분. 그분, 소송을 제기하는 분을 원고라고 하고 소송을 당하시는 분이 피고라고 합니다. 예. 이런 것들 용어를 왜 알아야 하냐? 이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뭐 많은 기록 자료들이 나와요. 그럼 원고, 피고, 원고, 피고, 원고 땡땡이 누구, 피고 땡땡이 누구라고 안 하고 처음에 원고, 피고라고 누구라만 나오고 그다음에 그 소송 관련된 내용들이 다 원고, 피고, 원고, 피고 이렇게만 나오니까 읽다 보면 원고가 누구야, 피고가 누구야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그런 것들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셔야 돼요. 자, 소송에는 민사, 행정, 형사 3개가 있습니다.
민사 이건 개인 간의 문제예요. 개인 간의. 예. 행정 저희가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각 단계별로 저희가 구청이나 시로부터 뭔가 인가라는 거를 받으시잖아요.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거 서울시에서 해주죠. 사업시행 인가하는 거 구청에서 해주죠. 관리처분계획 인가하는 것도 구청에서 하잖아요. 근데 그거 내준 거 잘못된 거 같아.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행정에서 어떤 것들을 처리를 해줬는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 행정 처리를 해준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처분을 해준 기관을 상대로. 근데 이제 주민분들이 이거 하면은 조합이 너가 일을 잘못한 거야 이러시면서 주민분들이 조합한테 이거 인가 잘못된 거야 막 이러면서 그거를 조합하고 다투는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니라 처분이 난 거 인가 같은 게 나면은 그거는 구청을 상대로 하시는 거고 정비계획 변경을 하거나 정비계획 결정을 하거나 정비구역 결정을 했어요. 그거는 누가 해줘요? 서울시가 합니다. 그러면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구랑 싸우는 거냐? 시청하고 싸우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행정소송은 행정 처리를 해준 기관에다가 거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소송이라고 하고 형사는 아시죠? 두들겨 패고 뭐 이렇게 뭔 일이 벌어졌다. 이런 것들은 다 형사처벌. 그러면 여기 뭐가 있냐? 폭력, 사기, 횡령, 배임, 명예훼손, 모욕, 위조, 무고, 업무방해인데 이게 이런 내용들이 실제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막 뭐 총회하다가 막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막 하다가 어쩌다 멱살을 잡고 싸움이 나시고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럼 뭐예요? 폭력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안전요원들을 많이 배치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실무적으로는. 예. 안전요원들이 가면 막 주민분들이 그런 요원들을 보고 깡패를 동원했다 막 이렇게 하시는데 실은 현장에서 이게 이제 의사결정에 내 재산권이 걸리다 보니까 실제로 흥분을 하시다 보면 진짜로 멱살잡이 하시고 진짜 싸움이 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가 다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안전요원들을 많이 배치해서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제가 이제 코디네이터잖아요. 주민분들이 이렇게 교육을 하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그 특정 재개발 현장을 대상으로 주민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교육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프랜카드 하나 잘못 걸린 것 때문에 70대 정도의 어르신 두 분이 폭력이 실제로 현장에서 벌어졌어요. 그 교육은 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재개발을 안 하시고 싶은과 하시고 싶은 분들 사이에서 그런 식으로 재개발은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뭔지 모르겠으니 이렇게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강의 자리를 구청에서 만들어준 건데 무슨 설명회를 했다고 하면서 이제 막 그런 사태가 빚어지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렇게 과열조짐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 실은 뭐다? 나의 전 재산을 걸고 사업을 하냐 마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발생을 하고 여기에 제가 예시로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실은 현장에서 다 벌어지는 일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송들이 많이 발생하고 특히 이거 횡령배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조합 있잖아요. 조합이 뭐예요?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인 거예요. 공동의 회사를 설립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조합을 운영하는 걸 잘못했다. 뭔가 돈과 관련된 거를 고의적이지 않았는데도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 횡령 배임으로 조합장님이나 임원분들이 처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법에 보면 맨 끝단에 가시면 135조에서 138조까지가 다 처벌에 대한 내용으로 벌칙이라고 해가지고 돼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뭐 벌금 2천만 원에 뭐 징역 2년 뭐 이런 식으로 막 써 있어요. 형사처벌 받는 것들이. 이거는 다수의 사업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잘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송을 거는 거는 마음이에요.
내가 돈 있고 변호사비 쓸 수 있으면 누구나 다 걸 수 있는 거죠.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걸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한번 걸면 내가 포기를 하거나 완벽하게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닌 상황이 되죠. 그래서 처음에 소송을 처음 걸면 저희 관할 지방법원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 뭐 서부지방법원, 북부지방법원 뭐 이렇게 소송은 다 걸 수 있다. 근데 첫 번째 저희가 소송을 걸면 관할 지방법원으로 가는 걸 1심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이기거나 져도 상대편이 그거에 승복을 안 해요. 그러면 또 재판을 이어서 또 합니다. 그게 바로 고등법원으로 가는 2심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승복을 못 해요. 그러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 판결이 나는 걸 3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 하나에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갈 때 각 한 재판마다 여러 번의 변론기일이라는 거, 서로 내 주장을 펴고 입증을 하고 누가 잘못된지 시시비비를 가려가는 이 과정이 한 번 할 때마다 거의 1년씩 걸리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에 조합 설립 인가가 잘못됐어요. 투표를 잘못해서 우리가 조합장을 잘못 뽑았다고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어요.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할 때 조합장이 당선이 잘못된 것 같아요.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1심을 갔어요. 그러고 나서 조합이 이겼어요. 근데 아직도 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2심을 가요. 그러고 나서 또 아닌 것 같아요. 3심을 갔으면 3년이 지나가는데 3년 동안 조합 설립을 인가를 받은 조합은 이거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나요? 아닙니다. 계속 사업은 갑니다. 이 3심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사업은 그냥 고옵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진척이 돼 있겠죠. 근데 만약에 문제 제기를 2심에서 하고 2심에서 했는데 제가 졌어요. 근데 3심에 가서 뒤집어서 조합 설립 인가가 잘못됐어요. 이렇게 판결이 나죠. 그러면 다시 뒤로 오시는 거예요. 앞에 내가 사업 시행 인가까지 만약에 갔어요. 절차를 밟아서. 근데 조합 설립 인가가 잘못된 거라고 확정 판결이 나면 뒤로 백도를 하셔서 다시 조합 설립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리스크가 있어서 법이나 이런 관계를 잘 알고 매 단계를 신중하게 하자 없이 진행을 해야지만이 온전히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고 빨리 사업을 끝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소송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실은 이런 기간적인 소모도 있을 수 있고 다수의 분들이 어쨌거나 이게 처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 시점에는 맞다고 생각해서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가장 이제 황당스러운 상황이 되시는 거예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으세요. 예. 내가 이만큼까지 갔는데 뒤로 백도를 해야 된대. 그러면은 그 조합 집행부를 누군가는 이제 믿을 수 없다. 지금까지 한 것도 제대로 한 거 맞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또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다? 사업은 정말 빨리 진행될수록 버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가려면.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예. 이거를 법을 잘 알고 일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도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사업을 하는 우리 동업자들이 힘을 합쳐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한 번씩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셔야지 우리가 모두가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용어 중에 이제 이거는 이제 수업 끝물이니까 잘 아실 거예요. 오늘이 끝나는 날이니까 토지 등 소유자, 토지와 건물과 지상권자, 재개발은 그렇게 말하고 재건축은 다 땅하고 건물을 분리할 수 없다는 건 이제는 아시잖아요. 아파트에 땅을 따로 팔 수 있나요? 건물을 따로 팔 수 있나요? 세트잖아요. 그거는 구분 지상권자, 구분 소유권자, 구분 소유권자를 토지 등 소유자를 하고 재개발은 무조건 다 조합원. 구역 안에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조합원. 재건축은 내가 사업에
동의를 하신 분만 조합원. 요런 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지상권자. 여기 보시면 타인의 토지에 무조건 내 명이 아니면 내 아버지 명의도 타인이고요. 내 어머니 명의도 타인인 거고요. 무조건 내 명의가 아니면 타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땅이 있어요. 맨 땅인데 주차장을 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 작은 형이 하고 있고요. 우리 큰 형이 땅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 주차장을 하고 있는 그 권리를 만약에 등기에다가 지상권자라고 명시를 해놓으면 이게 발생하는 거다. 근데 내가 하고 있는데 지상권자라고 등재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그냥 토지만 있는 거예요. 요런 것들, 요런 게 이제 등기부 등본에 기재가 돼 있어야지 이건 지상권자라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유자. 이게 항상 할 때 우리 집을 나랑 동생이랑 같이 갖고 있는데 그러면 조합원이 2명인가요? 1명인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엄청 많죠. 예. 그러면 이거는 공동이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저희는 토지 등 소유자 카운팅을 할 때 1명이다. 예. 공유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걸 말하지만 토지 등 소유자로 카운팅 되는 거는 1명으로 카운팅이 된다. 그 다음에 이 공유자들은 조합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대표자를 누군가를 지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는 나랑 형제지간인데 우리는 합의를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 치고 만약에 나하고 내 친구하고 같이 돈을 모아 샀어요. 근데 조금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대표자 선임을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하냐? 각각 행위를 다 따로 하셔야 돼요. 1명으로 카운트해지만 동의하려면 동의서를 다 쓰셔야 되는 이런 것들의 차이점이 있다. 이 정도는 이제 수업이 이제 수료를 앞두고 계시니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저희가 매 단계마다 어떤 거는 2분의 1 이렇게 써 있고 어디는 과반이라고 써 있고 어디는 뭐 4분의 3이라고 써 있고 막 이렇게 써 있는데 과반이라고 그러면 뭐다? 반을 넘어가야 된다. 예. 넘어가야지만이 그 동의 요건이 충족하는 거다. 예. 법에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거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안 하면 뭐다? 잘못된 거라서 백도하실 수 있다. 예. 자, 절차를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재개발 사업입니다. 지금은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거를 통해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의 가이드를 만들어줘서 동의 요건을 충족하면 정비구역을 지정받고 정비계획을 확정을 해서 그 정비구역에 있는 주민분들이 토지 등 소유자 분들이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라는 거를 만들죠. 그러고 나서 조합 설립을 요 동의 요건을 충족을 해서 인가를 받으면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뭐예요? 우리 아파트 단지 어떻게 만들 거예요? 그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도로는 어떻게 넓힐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필요한 공원은 어디에다가 얼만큼 조성할 거예요? 용적률, 높이 이런 거 완화 받으려고 기부 체납, 도로, 공원, 임대아파트 얼마를 내고 용적률을 얼만큼 받아갈 거예요? 뭐 기타 등등의 이런 계획을 정비구역 지정할 때 정비계에서 받은 걸 갖고 아파트 단지를 좀 더 세밀하게 설계를 해서 전문가들이 있는 통합심의, 건축, 교통, 환경,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심의를 받은 후에 그 내용을 다 정리를 해서 사업시행계획인가라는 걸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저희가 새로 지어질 아파트 단지의 계획이 확정된 거다. 그러면 요 확정된 계획을 갖고 자, 우리 헌집 얼마? 새 집을 얼마를 더 주고 갖고 올 거냐? 아니면 내가 환급을 얼마나 받을 거냐? 이런 내용을 정리하는 관리처분 인가라는 단계를 거쳐서 자, 우리 계획도 확정됐고 우리 헌집하고 새집 어떻게 바꿀지도 다 정리를 했으니 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주를 하고 이주가 완료되면 그 정비구역 안에 있는 예전의 건물들과 지하에 있던 다양한 관들을
다 철거하는 과정을 거쳐서 맨 땅으로 만들어서 착공이라는 걸 하죠. 건물을 짓기 위한 시작에 대한 거를 구청에다가 착공 신고를 하고 공사를 진행합니다. 요때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착공을 하면 바로 일반 분양이라는 거를 할 수 있는 거죠. 일반 분양. 예. 착공을 반드시 해야 조합원분들이 가져가시고 남은 거를 일반 분양하실 수 있는데 그게 반드시 착공을 한 이후에 가능합니다. 왜? 아파트를 저희가 일반 분양은 제3자한테 파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아파트가 언제 지어지는지를 알아야 내가 분양을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착공을 할 때 우리 아파트 언제까지 다 지을 거예요 라고 거기에 써 있어요. 우리 공사 33개월 할 거예요. 우리 공사 한 40개월쯤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여기 착공 신고할 때 넣어 놓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있어야지 일반 분양 승인도 받아서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고 공사를 쭉 진행을 해서 준공이라는 거, 건물이 다 지어졌습니다 라는 거를 구청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건물은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저희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때 허가 받은 대로 공사를 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내 맘대로 지면 안 되잖아요. 허가를 이렇게 받아놨는데 건물을 이상하게 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업시행계획 인가 받은 대로 준공을 이렇게 건물을 다 지었습니다. 검사를 받고 자, 그 다음에 저희 재산이 우리가 헌집 주고 새 집을 받아왔잖아요. 관리 처분할 때 이 집이 내 집이다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등기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등기하는 거를 이전고시. 자, 등기 이전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전고시는 뭐에 맞춰서 이전고시를 해야 되냐? 관리 처분을 할 때 이미 헌집 주고 새 집을 내가 뭘 받겠다고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물론 동호수 지정은 이쯤에 하죠. 이쯤에. 일반 분양하기 전에 동호수 추첨은 하지만 요 관리 처분 인가 받은 대로 A라는 분한테 헌집은 이렇게 정리를 하기로 했고 새 집에 몇 동 모터를 돈을 얼마를 더 주고 이 사람한테 주기로 했으니까 그것대로 등기해라 라고 이전고시를 하고 조합이 이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분들이 모여서 회사를 설립하신 거잖아요. 자, 이제 더 이상 모여서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요.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조합을 해산을 하고 이때 회사를 설립을 한 겁니다. 회사를 없애는 과정을 청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사업을 쭉 재개발을 통해서 하고 요 재개발을 하면서 시공사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시공사를 선정을 하고 여기서 저희가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무수히 많은 총회를 하시죠. 총회는 뭐예요? 조합원 분들이 같이 사업을 하는데 뭔가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의사결정을 할 때 조합장한테 다 믿고 맡길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요? 주민분들이 다 모여서 회의하는 거잖아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근데 맨날 이렇게 한 1000명쯤 되는 주민분들이 어디 모일 때가 이렇게 마땅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이 총회를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오프라인 총회를 하는 것도. 그래서 지금은 온라인 총회도 12월 4일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면 온라인 총회만 할 수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현장에서 총회를 하는데 이거를 카메라로 찍어가면서 내가 집에서도 총회를 볼 수 있는 거. 왜?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을 하고 들어가면 내가 현장에 출석한 거랑 똑같은 효과를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굳이 아픈데 병원에 있어요. 내가 이날 급해서 지방 출장을 갔어요. 내가 어딘가 해외로 딸네 집을 갔거나 아들네 집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나는 총회에 들어가고 싶어? 핸드폰으로 그때 딱 열릴 때 하실 수 있다는 거. 참여를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온라인 총회를 하면 내가 물론 한 달 전에 뭔가 총회를 하거나 뭔가 알림이 오죠. 그때 서면 결의서라는 게 같이 오는데 거기 종이에다가 찬성, 반대 이렇게 해서 조합에다 보내서 의사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온라인 총회에 들어가서 보고 전자투표
핸드폰으로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를 누르실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는 게 저희가 이때 동의하라고 하면 뭐를 내야 돼요? 동의서라는 거를 진구한다고 하잖아요. 그 동의서 진구도 이제는 핸드폰으로 하실 수 있어요. 온라인. 이거. 핸드폰으로 동의서를 이제 제출하실 수도 있다. 근데 그게 다들 문제는 이제 아무 곳에서나 진행해 주는 게 아니라 조합이 지정된 기관이 있어요. 4개의 정보통신산업부인가 뭐 거기서 인증받은 기관이 4군데가 있는데 거기다 의뢰를 하는 거예요. 일정의 비용을 내고 의뢰를 하면 거길 통해서 그 안전된 시스템, 서울시에서 그 통제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위변조 안 되게끔 본인 인증을 하고 찬성 반대 투표 결과에 대한 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그 자료를 다 받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안전하게 지금 관리하는 체계를 해서 지금은 온라인 총회도 되고 온라인으로 투표도 가능하고 이제 동의서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동의서 진구하려면 현장에서 막 설명하는 사람들이 막 투입돼 가지고 설명드리고 동의서 한 장 써주세요. 그 도장 찍고 뭐 지장 찍고 뭐 이런 것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위변조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있어서 아예 본인 인증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동의서를 진구할 수 있게끔 제도가 지금 이렇게 발전되어 와 있습니다. 재개발은 여기에 안 써 있는데 차이점이 재건축하고 딱 차이점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나의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끝까지 반대를 하시면 사업을 원활하게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일정 시점이 지나면 그분들의 소유권을 조합에서 어쩔 수 없이 갖고 와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게 관리처분 인가를 하고 나서. 관리처분 때 내가 현금 청산을 받을 건지 아파트를 분양받을 건지 상가를 분양받을 건지 이때 내가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조합원분들이 선택을 하시기 때문에 그 선택이 끝나서 현금 청산을 하시는 분들은 협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수용이라는 거를 그때 할 수 있습니다. 수용이라는 거는 그분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일정 법적 절차를 받으면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 가서 이분이 사업이 이째저째 해서 우리가 협의도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분이 끝까지 참여를 못 하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분 소유권을 저희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서울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라는 걸 해주세요. 수용 재결이라고 하는데 그 수용 재결이 결정이 나면 그냥 그분의 소유권이 수용이 재결이라면 이게 재결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몇 월 며칠자로 소유권을 떠오게끔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날짜가 되면 조합에서 그 돈을 법원에다 맡기면 공탁이라고 합니다. 그 공탁을 하면 소유권이 그냥 넘어와 버려요. 조합으로. 그렇게 해서 반대하시는 분,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도 소유권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제가 재개발, 재건축은 무조건 시간이 엄청 십수년이라는 기간이 걸리면서 대통령도 바뀌어, 뭐 국회의원도 바뀌어, 막 다 바뀌잖아요. 그 기간 동안. 그러면서 법도 많이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도정법도 올해만 4번 바뀌었어요. 올해만. 지금까지 아마 100번 정도 바뀐 걸로 98번인가가 바뀌었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생기고 나서 지금 98번이 넘게 바뀌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매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바꾸게 됐다. 만든 이후에 법을 바꾼다 그러면 그걸 법을 개정했다고 하고요. 법을 개정한 날짜가 있고 이게 저희가 법제처 사이트에 가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치면 법이 이렇게 쭉 나오고요. 이게 이제 뭔가 조항들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재개정 사유 막 이런 거를 위에 보면 조그만 글씨로 있어요. 그걸 누르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재정, 개정 이유 나오고 어떤 조항들이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거기에 부칙이라고 해서 시행일이라고 이렇게 조그맣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 지금 개정된 내용은 현재까지 재개발이 진행된 현장들 새로 시작하는 데는 당연히 이걸 맞추는 거고
새로 이제 진행이 되오던데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어떻게 적용을 한다라고 다 명시를 합니다. 예. 내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예전 법을 보고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법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개정을 해줬으면 이 개정된 거를 따라야 되는데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이걸 개정한 거를 적용을 하면 현장에서도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를 언제부터 적용을 하세요라고 여기 보시면 뭐뭐뭐뭐라고 하면서 이런 경우부터 적용한다. 어느 경우부터 적용한다가 다 써 있어요. 요거를 보고 내 현장이 이 개정된 법을 따라야 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비일배지에서 예전에 우리 예전부터 진행했으니까 그거 아니야. 나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요런 법의 재개정 사유나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지를 아셔야지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하시다. 그래서 법에 이런 것들을 보면 개정일이 있고 시행일이 있고 적용일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조그맣게 있지만 여기가 법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일부 개정 2024년 12월 3일 이때 국회에서 땅땅땅해서 이거 개정됐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게 요 개정일이고 요게 언제부터 이제 시행을 할 거냐. 그러면 요게 시행일은 24년 12월 3일 날 우리가 땅땅땅 두들겨서 개정을 했지만 법을 시행하는 건 25년 6월 4일부터 적용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쭉 조항이 바뀌었는데 각 조항별로는 어느 때부터 적용을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적용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법의 용칭들이 이렇게 날짜를 적용하는 거나 어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법이 바뀌면 막 기사가 막 뜨거든요. 아, 그럼 내가 지금부터 이거 우리 바뀌었구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걸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재건축 사업 절차와 관련해서는 크게 다른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개다. 재건축은 재개발하는 데는 뭐 노후도가 어떻고 옛날 동네, 좀 많이 낡은 동네잖아요. 이게 집도 오래됐지만 그 안에 있는 도로도 안 좋고요. 여건이 매우 안 좋은 동네인 거예요. 그 동네를 다 한꺼번에 내 집도 바꾸고 동네를 다 바꾸는 건데 재건축은 뭐예요? 우리가 사는 아파트 단지를 그냥 바꾸는 거예요. 내 아파트가 낡아서 바꾸는 거다. 그럼 낡음의 정도를 판단하는 게 재건축 진단이다. 예전에 안전진단 그랬어요. 재건축할 때 아파트 안전진단 한다고. 그것도 법이 바뀌어서 재건축 진단이라고 용어가 바뀌어 있습니다. 예. 누가 재건축 진단이라는데 누가 안전진단 그런다. 그럼 누가 맞다? 재건축 진단이 맞는 얘기다. 뭐 다른 건 없으나 재건축 진단이라고 용어가 바뀌었다. 재건축 진단이 예전에는 요때 했었어야 돼요. 시작하기 전에. 주민분들이 돈을 들여서 재건축 진단을 했는데 이거는 리모델링 안 되고 여기 부시고 다시 지셔야 돼요 라는 판단을 요때 받고 사업을 시작하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서울의 어지간한 연수가 찬 아파트들은 다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단은 재건축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 재건축 진단 언제까지 결과서를 갖고 오시면 되냐? 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는 날까지 갖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좋아질까? 사업도 일단 빨리 시작하니까 좋은 점도 있고요. 재건축 진단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저희가 내 집, 내 땅을 걸고 사업을 하는데 내가 현찰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을 모아야 되는데 돈을 못 모아서 재건축 진단을 못해서 그냥 막 못하고 가고 있는데 일단은 시작을 하는데 요때까지 내라 그랬으니까 저희가 조합 설립하고 나서 시공사 선정하면 뭐를 저희가 꾸잖아요. 대여금이라는 거를 받아서 조금 사업비로 융통을 하는 거잖아요. 요때 시공사 선정해서 재건축 진단 딱 해가지고 사업을 계속 갈 수 있다. 요런 이점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 진단이라는 게 재건축 사업에는 반드시 수반되는 거고 아까 관리처분 인가하고 나서 재개발은 불가피하게 개인 사정이 있으셔서 사업에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은 뭐를 통해서 소유권을 어쩔 수 없이 갖고 온다고 말씀드렸죠. 뭐? 수용. 예. 수용 절차를 통해서 그분의 소유권을 갖고 오시는데 요 재건축 사업은
수용이 아니라 매도 청구라는 거를 거칩니다. 예, 매도 청구는 법원에다 하는 거예요. 관할 법원에 가서 이분들이 재건축을 안 하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사업을 가야 하니 재건축에 동의 안 하신 분들 저희한테 팔도록 재판으로 판결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 입장에서 그 해당 아파트 갖고 계신 분한테 매도를 청구한다는 거예요. 법원에다가 강제로 저희한테 이분한테 우리한테만 팔 수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제3자에다 못 팔고 조합 사업을 하는 조합한테 매도를 하게끔 법원에 청구를 한다 이겁니다. 예. 매도 청구를 해서 사업에 참여하시지 않는 분들의 소유권을 갖고 와서 사업을 하실 수 있다. 이 차이가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재건축 어지간한데 뭐 다 지금 30년 넘은 데들은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동의율이 예전에 이거보다 높았어요. 근데 이거를 좀 완화를 해서 올해 5월 1일부터는 요 동의 요건도 완화를 해서 적용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75% 이렇게 돼 있던 거를 70%로 예, 이렇게 낮춰서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 게임입니다. 예. 자, 사업을 하는 동안 얼마나 많이 다투는지를 요게 서울시에서 한번 조사를 했어요. 예. 조사를 해서 큰 법률사무소하고 같이 조사를 해봤더니 2003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건 한 20년 되는 거죠. 20년 동안 무슨 소송들이 많이 일어나 했더니 이렇게 절차들이 쭉 있잖아요. 이 사이에 조합이 이루어졌을 때, 조합을 만들었을 때 소송을 겁니다. 예. 주민분들이 소송을 걸어서 이때 전체 중에 한 25%가 이때 소송이 발생을 하고 또 사업 시행 계획 수립하고 인가를 받았더니 이것도 소송이 걸어요. 관리 처분 할 때도 이렇게 소송이 걸려요. 이런 식으로 폭발적으로 하는 게 매 중요한 단계마다 저 단계를 인가를 딱 받으면 바로 소송. 여기서 또 인가를 받으면 또 소송. 여기서 또 하면 또 소송. 줄 소송이 이어지는 거예요. 요때 거셨던 분들이 뭔가 조합 설립을 잘못했다 라고 생각이 돼서 소송을 거시는 거고요. 그게 이제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면 다음 절차가 쭉 진행이 가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법원이 한 번 소송하고 두 번 소송하고 세 번, 3심, 대법원까지 가야 확정이 나는 건데 그게 보통 평균 1년씩 잡아서 3년이 걸려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이 소송이 끝나지 않고 여기까지 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판결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도 또 소송을 거시는 거예요. 그럼 또 요거는 어찌저찌 해서 결국은 3심 가서 졌어요. 그러면 요거를 또 소송을 걸고 있으니까 이게 또 이렇게 쭉 가시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이게 또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 또 거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소송을 거시는 거예요. 그분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뭔가 잘못됐는데 내가 설명을 잘 못했나 보다. 우리 변호사가 잘 못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소송을 계속 그냥 막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누구도 조합에서 이걸 양보할 수 있냐? 양보할 수 없죠. 왜? 조합은 뒤에 누구를 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주민분들의 다수가 같이 조합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합이 쉽게 포기할 수 있나요? 없지요. 그러니까 계속 소송은 대법원 갈 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연줄에 이렇게 소송들이 일어나고 최근에는 여기 보시면 준공하고 이게 사업 끝날 때잖아요. 이때 이제 3.2%밖에 이때 안 되는데 이게 늘어나고 있어요. 네. 이제는 예전에는 관리 처분하고 이때 준공하고 이전 고시하면 내가 등기 다 받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관심이 없으셨는데 요즘에는 분담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나 분담금 왜 이때 처음 시작할 때는 요만큼이라고 그랬다가 가면 갈수록 이게 늘어나. 눈땡이처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사업을 한 건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요때까지 쭉 했던 건 뭐예요? 사업비를 지금까지 들어간 거 플러스 앞으로 얼마가 들 거 같아잖아요. 확정된 금액이 아닌 거예요. 언제 확정이 돼요? 요거
준공하고 나면 공사비가 다 확정이 돼 있고 얼추 다 정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사업 잘 한 거 맞아? 이거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잘 되는 현장은 돈이 조합에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왜 안 나눠주는 거야? 우리 공동사업을 했으니까 그거 남은 돈이 이익이라면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왜 안 나눠주고 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문제시 삼고 그거 자체를 이제 소송으로 이렇게 이제 하시려고 하는 상황. 그 다음에 막판에 뭐 요 단계에 대한 건 아니지만 문제는 공사비 증액 이런 것들도 지금 현저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런 소송들이 이거는 실제 재판으로 간 상황이고요. 최근 제가 이거는 이제 서울시에서 21년 6월까지 집계를 낸 거고 그 이후에 어떤 소송들이 이어지는지를 신문기사를 서치를 했어요. 그래서 많이 나온 걸 보니까 일단 공사비 분쟁입니다. 시공사는 코로나 이후에 공사비가 지금 30% 약 올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계약했던 시공사들이 공사비 증액 안 해주면 우리 공사 못 하겠어요. 공사 중지합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공사는 책임준공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책임준공까지 한 다음에 키를 안 줘요. 입주를 막는 거예요. 공사비 정산할 때까지 입주 못 합니다. 이렇게 막아요. 네. 그래서 조합원분들이 입주를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재작년까지 그게 언론 보도화가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좀 잦아들었을 뿐이지 그게 없다는 건 아닙니다. 예, 현재도 계속 지속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코로나 때 이렇게 30% 오른 게 이제는 상향 평준이에요. 이게 내려오진 않아요. 조금씩 더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내려오는 건 없습니다. 물가 올라가는데 내려오시는 거 봤어요? 없잖아요. 이제 안 내려옵니다. 공사비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사업을 시작한 현장들은 너무나도 많은 비용을 내가 더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재개발 재건축하면 저층 아파트들 아니면 진짜 저층으로 갖고 있던 거를 용적률을 조금만 올려도 공사비가 적고 그 다음에 물가가 상대적으로 쌌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력으로 다 됐어요. 분담금을 안 내고도 사업이 가능하셨는데 지금은 분담금 없이 사업이 가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예, 일정 부분은 다 생길 수밖에 없다. 근데 지역적 편차가 점점 벌어지는 게 내 집이니까 좋은데 모델하우스 이렇게 보시고 그거 다 하고 싶으신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막 마감재 바꿔달라. 우리 막 조경도 막 뭐 이렇게 멋지게 해달라. 뭐 요구사항은 많죠. 근데 그게 다 공사비인데 일단은 사업이 가야 되니까 조합원분들이 막 그러시면 조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일단은 하자. 이렇게 해서 가세요. 근데 그 시점에 공사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체크를 해서 알려드렸으면 판단을 하셨을 거잖아요. 그렇게 바꿀 거냐 말 거냐를. 근데 그 시점에는 그 얘기를 입도 뻥끗 못 하세요. 지금. 조합에서는 입도 뻥끗 못 하고 조합원들이 난리가 나니까 일단은 가보자. 가요. 그래서 준공 가서 공사비를 주네 못 주네 싸우시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지금 안 보이지만 많다. 예, 안 보이지만 많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면 총회만 하면 무효다. 예, 이거 막 소송을 걸시고 예, 총회 자체를 무효시키면 뭔가 인가를 받거나 뭔가 변경하는 거를 아예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총회가 잘 통과가 됐다고 입증이 돼야 그거를 갖고 우리 이렇게 다 합의를 봤으니 구청에다가 서류를 접수하는데 그거 자체를 문제시 삼으면 아예 못 갈 수 있게 만들려고 총회 자체를 문제시 삼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합에서는 나름 한다고 다 최선을 해서 하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조합 집행부 무능하다. 다시 뽑자. 그래가지고 막 들썩들썩 이제 막, 예, 막 총회 열자. 막 조합장 내려와라. 막 이런 일들도 많이 생긴다. 왜? 결국은 분담금하고 다 연관이 돼 있고요. 분담금이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조합장이 무능한 거고 집행부가 무능하다고 하실 곳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직접 하지 않았잖아요. 그 내용을 속속들이 아실 수가 없다 보니 뭔가 투명하지가 않다 이러면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 그 다음에 이거 시공사 선정할 때 최근에 더 많아졌어요. 시공사가 일감이 줄어들었잖아요. 실은. 예.
사업들이 생각 외로 많이 돈 되는 현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현장들을 먼저 자기네가 시공사로 들려가려고 대안 설계라는 거를 해요. 이렇게 명품 아파트를 지어주겠다고 막 그림을 너무 멋들어지게 보여드리거든요. 그럼 그거 보고 공사비, 그게 진짜 그 공사할 때 이 공사비가 맞는지 어쩌는지 검증을 할 방법이 없어요. 왜? 그거는 그냥 보여준 거지, 이거를 설계를 해서 실제 정확하게 다 내역을 확인해 봐야 알거든요. 근데 그 과정은 선정되고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멋있게 보여드리고 보는 거예요. 근데 실은 그게 진행이 불가능한 설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공사가 누군데고 누군 떨어지죠? 그러면 떨어진 시공사에서 이거 불법 설계다 이러면서 또 조합원들한테 막 얘기를 해서 막 그게 이제 막 엎치락뒤치락 대안 설계 잘못됐다, 시공사 선정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재건축할 때 제일 문제, 상가조합원 분들이 예전에 아파트를 가져가실 수 있게 조합에서 정관을 총회를 거쳐서 변경을 해서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조합원 분들이 왜 상가조합원은 법에서 우선 상가를 가져가도록 했는데 왜 이거를 바꿔가지고 상가조합원들한테 아파트를 주느냐 문제시 삼은 거예요. 소송을 걸었어요. 졌어요. 상가조합원은 전원 동의가 없이는 아파트를 가져갈 수 없다. 정관을 바꿀 때 전원 동의를 받아야 돼요. 저희 공산당은 아니잖아요. 전원이 어떻게 동의를 받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파트 단지 안에 상가가 있는데 상가조합원 분들이 나 예전에는 상가가 잘 됐으니까 상가를 받았지만 지금은 돈이 안 되니까 아파트를 받기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 아파트 안 주면 나 다 동의 반대할 거야. 이러니까 동의율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아파트 주겠다고 해가지고 설득을 했는데 지금은 막혔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재건축 현장들이 문제가 심각해요. 네. 사실상 상가조합원은 아파트 못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도 법적으로는 못 받게 돼 있는데 이게 재산 처분이잖아요. 법에서 재산 처분을 강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상가조합원이 아파트를 가져가면 일반 분양분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저 상가조합원이 아파트를 가져가니까 일반 분양분이 줄어서 우리 분담금이 높아지는 거야 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분들한테 아파트를 못 주겠다. 그래서 법의 판단을 받아보자 했는데 졌어요. 저게. 그래서 상가조합원은 전원의 동의로 정관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안 된다라고 판례가 나와서 지금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법조계 쪽에서는 이게 사실상 너무 과도한 판결이었던 것 같다.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나름 연구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예. 그리고 뭐니 해도 분담금이죠. 분담금이 아까처럼 이제 공사비 상승하고 뭐 주변에 이제 보상 관계도 높아져야 되고 이런 상황이 돼서 분담금이 올라가고 또 분담금이 높다는 얘기는 사업비가 어디선가 늘거나 내가 아파트를 비싸게 팔 수 있으면 약간 만회라도 하는데 뭐 아파트를 무한지기로 아무 데서나 다 비싸게 팔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공사비도 올랐고 보상가도 올랐지만 이거를 내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사업을 하면 대출을 조합에서 안 받잖아요. 그러면 이자가 안 발생하는데 저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십시일반 돈을 걷어서 사업하는 게 아니라 다 어디선가 시공사한테 돈을 꾸거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꿔서 사업을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자가 말도 못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융비가 올라가요. 그래서 아까 구청장님이 무조건 빠르게 갈 수 있도록 뭔가 하시겠다고 노력하신다는 게 금융비는 앉아서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빨리 하는 거 이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업을 지금 서울시나 국토부나 재개발 재건축 속도전을 벌이겠다는 게 이거예요. 예. 빨리 안 하면 금융비도 물가 올라가고 금융비 올라가는 거를 어떻게 잡겠냐고요. 지금 시절이 국제 정세나 이런 게 안 좋아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인데 그거를 막을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금융비를 뭐 국가에서 보조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 트렌드적으로 최근 3년간 제가 이거 올
초부터 교육할 때였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4년가 올해 특별한 점은 없었거든요. 요거 이외에 특별한 이슈는 없었으니까. 예, 현재까지도 이러고 있다. 그러면 이것들을 세세히 좀 구분해 보면 어떤 분쟁이 있냐. 우선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재개발 할 거야 말 거야, 재건축 할 거야 말 거야. 근데 이게 주로 어떤 양상으로 벌어지냐. 토지 면적이 이렇게 아파트나 빌라나 연립이나 이러면 대지 지분이 작고 자기가 갖고 있는 전용 면적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작아요. 근데 한 건물에 소유자는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그룹핑이 있고 또 단독주택을 갖고 있거나 내가 빌딩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혼자 갖고 있는데 땅이 크잖아요. 근데 어떻게 5평 가진 사람하고 50평 가진 사람하고 똑같이 대접을 하냐.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나한테 쟤도 집 한 채 가져가는데 나도 집 한 채만 가져가라는 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예. 근데 법에서는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명이면 투표권도 하나고 권리도 그냥 똑같은 거예요. 갖고 있는 것만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재개발을 하면 빌라나 연립 이런 공동주택 소유자 분들과 단독주택이나 빌딩을 갖고 있는 분들 간의 갈등이 먼저 발생을 합니다. 예. 그래서 현장에서 어쩔 때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평형수를 땅을 크게 갖고 있으니까 집을 여러 채 가져갈 수 있어. 이러면서 동의를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애 처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저긴 지분이 5평이고 나는 50평이니까. 나는 당연히 집을 여러 채 가져가겠지? 라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예, 실제로. 그래서 동의서를 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막 치고받고 이제 싸우시는 상황이 되시는 거죠. 재건축은 큰 평형하고 작은 평형. 네. 큰 평형은 만약에 40평, 50평대 되시면 대지 지분이 10대평 뭐 이렇게 되시는데 20평, 15평 뭐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은 10평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큰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생활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들하고 나 재건축 안 할 거 우리는 지금 동 위치도 좋고 우리 로얄인데 내가 왜 해? 그냥 우리는 안 할 거니까 너네들끼리 해서 우리 동 잘라줘.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 예전에는 이게 단지가 만약에 한 뭐 대여섯 동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대형 평수 동을 이렇게 뚝 잘라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진짜 법도 그렇게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 재건축에 이게 굉장히 이슈예요. 그래서 그거를 분할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수도관이 거기 아파트들 쫙 지나가지고 이쪽에 아파트에 꽂혔어요. 대형 평형에. 그러면 이 수도관을 어디서 어떻게 잘라가지고 갖다 붙이지?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참여를 했는데 그 대형 평수 있는 동에서 동의율이 안 나오면 재건축을 못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리고 저는 재개발, 재건축 그 무엇이든 간에 무슨 사업이든 이게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카더라 통신. 내 저기 자식의 저 친구가 설계사무소를 다녀. 내 뭐 저기 남편의 친구가 시공사 임원이야. 뭐 난리 아닙니다. 내 저기 조카가 공무원이야. 뭐 오만 얘기 다 나오십니다. 예. 그리고 옆에 재건축 했잖아. 거기 친구가 내가 거기 조합원이잖아. 근데 거기는 이미 사업이 간지 오래예요. 근데 그거하고 우리가 같을 수 없다고 제가 누누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카더라 통신으로 그냥 뭐든지 내가 맞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 근데 맞을 수 없다. 맞는 것도 있지만 맞을 수가 없는 게 법이 계속 바뀐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어요. 바로 옆에서 재개발을 하고 재건축을 해도 저하고 다른 거예요. 예. 상황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카더라 통신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막 사업 시행 계획인가 하고 정비 계획 하는데 옆 동네에 갔더니 거기는 막 40층 진다고 하고 막 결정도 받았다는데 우리 왜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는 평지고 우리는 구릉지야. 그럼 못 하는 거예요. 네. 구릉지를 이렇게 땅이 경사가 막 뒤로 산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를 뚝 파가지고서는 아파트를 짓게 냅둔다 안 냅둔다 못한다. 서울시에서는 그런 계획을 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왜? 그 산이
주민분들이 돈 모아서 다 사지 않는 한은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산으로 뭔가 어딘가 다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나만 섬처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컨디션이 나의 위치가 다르고 뭐가 다르면 하다못해 저희 집도 도로에 붙어 있는 집하고 저 안쪽에 도로 뭐 한 4m 폭에 있는 거하고 대로변에 있는 것도 가치가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옆에 재개발하고 재건축한다고 우리하고 같겠습니까? 다릅니다. 땅이 다르면 다른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맞고 그런데 옆에 있는 거 하는 거 보니까 막 너무 잘 짓는 것 같으니까 왜 거기는 기부 체납도 얼마 안 했다는데 내용을 몰라요. 내용은 모르는데 그냥 누가 얘기하더라 하니까 아 거기는 공공기업 많이 안 했대. 근데 막 저렇게 높게 짓게 해줬대. 이러는 거예요. 그 조합장이 엄청 뭐 잘했다나 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없는 거다. 예. 그리고 이제 관리 처분할 때 헌집, 새집 얼마 주고 얼마에 갖고 올 거고 하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기 이렇게 있어요. 동네가 있는데 여기도 길이 있고요. 여기도 길이 있고요. 요 안에도 길이 있어요. 그러면 야 나도 길에 붙어 있으니까 나도 똑같이 평당 5천만 원 해줘. 근데 같은 길이라도 여기에 이런 길하고 저 안에 이렇게 사이길에 있는 집하고 같은 길인가요? 다른 길이잖아요. 재개발만 하면 다 부시고 다 같이 짓는 건데 왜 평가를 다르게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없잖아요. 엄연히 원래대로 있는 위치에 가격은 원래도 달랐던 거예요. 네. 이게 결국은 뭐냐 내가 투자한 금액인 거예요. 근데 다 같이 재개발 밀고 싹 하고 아파트 짓는다고 다 같은 평가 같은 가치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나의 투자금의 가치를 지금 매기고 있는 건데. 그래서 뭐 감정평가만 하고 결과만 나왔다 하면 뭐 조합장하고 뭐 구청이 짜가지고 가격을 조작을 했네 어쨌네 이러시는데 감정평가사님들이 얼마나 어렵게 평가사를 따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변호사급인 거예요. 근데 내가 왜 변호사 같은 타이틀을 걸고 조합에서 내 인생을 평생 책임지지도 않는데 그걸 왜 조작합니까? 조작을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그런 것들 때문에 구청에서 입찰해서 선정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아무 이해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구청에서 선정을 해주고 계약도 구청을 통해서 하셔야 되고 돈도 구청 통해서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님들이 말을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요런 시스템에서 감정평가를 선정을 하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쟁은 실제적으로 물론 내 재산이 저평가되는 것 같아서 기분은 안 좋으실 수는 있지만 그거는 이제 맞지 않는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비례율. 비례율 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쭉 사업이 끝날 때까지 비용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무조건 비용도 추정, 수입도 추정. 수입은 일반 분양하면은 결정은 나겠죠. 예. 비용은 준공할 때까지 가서 정산을 해봐야 확정이 되는 거라서 이 비례율도 마찬가지지만 추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추정. 이럴 겁니다. 저희가 사업을 잘하면 이럴 거고요. 또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러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런 비례율을 알려드리면 확정된 것처럼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여유 있어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다 보니 많이 덜 내고 좋은 아파트 받으면 너무 좋지요. 하지만 그게 장시간 걸리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100원이 10년 후에 100원이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천년만년 안 오르고 그냥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집이 가격이 오른다는 건 그만큼 다른 것들 다 올라가는 거라서 비례율도 한 번 알려드린 게 추정 비례율이지 확정된 게 아니다. 그래서 준공됐을 때 최종적으로 확정이 가능한 것이다. 예. 그리고 요거 현금 청산 하시는 분들은 내가 여기서 내가 분담금을 이만큼을 내고 이 아파트를 가져갈 형편이 안 돼. 그래서 그냥 나는 현금 보상 받고 다른 데 가서 집 사가지고 살 거야. 아니면 내가 평형이 너무 작아서 여기 아파트를 짓는데 20평형대부터 짓는데 내 돈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게 권리가액이라는 게 비례율에서 이게 비례율이 뭐예요? 저희가
조합원들이 추가로 분담금 내는 거하고 일반 분양하는 게 그게 전체 수입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하는 비용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업비. 그거를 했을 때 얼마가 남을 거냐. 수익률이 저희 주식 이런 거 할 때 100%면 똔똔이요. 100을 넘어가야 이득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례율이 100이 넘어가야 이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득 난 거를 내가 종전 거 원래 갖고 있던 감정평가에다가 비례율을 곱해서 하면 수익률을 거기다 더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 갖고 분양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권리가액이라고 하죠. 근데 권리가액이 여기 아파트 단지에 짓는 게 15평형이 최소평형인데 그게 내가 지금 비례율까지 합쳐서 권리가액이 11억이 나왔어요. 근데 조합원 분양가 15평이 예를 들어서 13억이 됐어요. 2억이 부족하잖아요. 못 받아가요. 그런 상황이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한 평 갖고 있는 분도 아파트 들어갔는데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기준들 때문에 내가 관리 처분을 하면서 아파트를 못 받는 상황이 있으면 불가피하지만 현금 청산자가 되시는 경우도 있고, 원천적으로 내가 분양 신청을 안 하면 현금 청산자가 되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이주를 하실 거니까 옆에 전세가도 올라가 있고 월세도 올라가 있고 여기가 동네가 새로 진대니까 옆에 집값들도 막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상받은 금액으로 못 가요, 이사를. 그러니까 나 이 돈 갖고 못 나간다고 이제 다툼이 생기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요것도 이런 상황으로 내가 현금 청산자가 됐는데 집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임대 아파트 들어갈 자격도 생깁니다. 법적 요건에 따라서 충족이 되면 무주택자인 경우에. 그래서 이런 보상 기준도 법에서 다 정하고 있어요. 예. 보상 가액을 결정하는 거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무슨 법에서 토지보상법인데 공익사업을 위한 뭐 토지 등의 사용 및 취득에 관한 법률인가 이렇게 긴 게 약칭으로 토지보상법인데요. 그 법에서 이런 기준을 다 정하고 있어서 조합원분들이 인심 써서 돈 더 주지 않으실 거면 딱 저 금액밖에 보상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돈 갖고 이사 못 가니까 버티시고 그러니까 수용을 가거나 매도 청구로 가시게 되는 상황이 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의 경우 이거는 재개발만 요거를 따라갑니다. 재건축은 그냥 집주인분이 보증금 내주고 이사비 주셔야 돼요. 예. 물론 조합에서 그걸 다 통제를 하고 계시긴 하지만 재개발만 법에서 요런 대상자가 됐을 때 주거세입자는 주거이전비 또는 임대주택 또는 임시거주시설 중 한 가지를 선택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사비, 주거이전비 이거는 그냥 무조건 가져가는 거예요. 예, 요거 이사비 내가 물리적으로 이사를 가야 되니까 요것도 요 기준에서 몇 평형은 이 정도 비용이요 라고 이사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 이사비 받고 주거이전비 돈으로 보상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임대주택 이런 걸로 가실 수가 있다. 근데 임대주택은 무조건 내가 세입자니까 다 갈 수 있는 거 아니고 무조건 임대주택은 국가에서 저렴하게 주거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이거는 무주택자들만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유주택자는 못 갑니다. 상가세입자 이것도 재개발 사업만 대상이 됩니다. 재건축은 해당이 없어요. 상가세입자는 요런 기준에 의해서 영업손실보상 이분이 장사하시다가 어쩔 수 없이 재개발을 하니까 딴 데로 이사를 가시는 거잖아요. 상가를 점포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게 하니까 일단은 이사하는 이전비는 무조건 줘야 되는 거고 무조건 이사비용, 이전비라고 하는데 요거를 줘야 되고 돈으로 그 기간 동안 내가 점포를 이전하는 동안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영업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요. 왜 이사한다고 하니까 매출이 줄을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터전을 잡으려면 또 막 가게도 홍보하고 뭐 하려면 터를 잡으려면 그만큼의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감안해서 영업손실 보상이라는 걸 돈으로 평가사님들이 서류를 받아서 평가를 해가지고 평소에 매출이 어느 정도 되셨는지를 서류를 받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평가를 해서 몇 개월치라고 법에서 여기 지금 휴업은 4개월 이런 식으로 정해서 평가 금액을 알려줍니다.
그럼 그 금액을 받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돈만 받고는 못 간다 하시니까 또 그것도 분쟁이 생기죠? 그러면 상가 세입자의 이게 영업권이라고 합니다. 법에서. 이것도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영업할 권리를 뺏기는 거예요. 조합에. 예. 그렇게 하고 나서 그분은 명도소송을 통해서 이제 나가셔야 되는 상황에 놓이시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진짜 자진해서 좀 협상을 잘 하셔가지고 현찰 조금 더 이사비랑 이런 거 보존을 받고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항상 저 세입자나 뭔가 나가시는 분들이 있을 때 조합에서 원래는 저런 평가 금액으로 딱 금액이 기준이 있어서 정해 놓지만 여유분으로 더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법에서는 요 추가로 뭔가 보전을 더 해주잖아요. 그거를 용적률로 더 올려줄 수도 있어요. 그게 법적으로 지금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장애들 인가 때문에 막 싸우셨는데 지금은 해산하면서 아까 그런 정상과 관련된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왜 안 나나 줬냐, 분담금을 왜 이렇게 많이 걷냐, 약속하고 다르지 않냐, 어째냐 하시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예전에는 조합을 해산하는 기간을 법에서 정해놓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왜 해산을 안 하십니까? 이거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전고시, 등기 이전까지 다 하고 나면 그로부터 1년 내에 해산총회를 해라.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해산총회는 조합을 이제 해산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뭐를 해야 돼요? 법인을 청산을 해야 되는데, 법인을 청산할 땐 조건이 있어요. 도정법에는 없는데요. 이 조합의 법인은 저희 민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따르게 돼 있거든요. 거기서 청산을 어떻게 하라고 기준들이 있는데, 그때 소송이 있으면 청산을 할 수가 없어요. 소송이 완결이 돼서 재판 결과가 나와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미집행된 비용들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있어도 청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지금 이런 해산 갈등들이 있는 게 그거예요. 조합에 돈이 있어요. 근데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미루는 거예요. 이거를. 해산하고 청산을 막 미뤄요. 그러면 그게 진짜 순수하게 소송 문제나 비용 정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됐을 때는 그게 맞는데, 특정 조합들이 수입이 좋았던 거예요. 그 조합원들한테 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거 분배를 안 하고 조합의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조합장님들이 이 해산총회라면서 청산인, 이 법인 정리해줄 사람으로 지정을 받는데, 그분들이 돈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근무를 오래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질 때까지. 월급 받고 상여금 받고. 그러니까 미루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정황이 포착이 돼서 서울시에서 수년 전에 대대적으로 전수조사를 했어요. 왜 준공이 되고 이전을 고시를 해서 등기 이전이 완료되고 실상 사업이 다 끝났는데 왜 이러고 있나 했더니, 그런 약간 악의적인 현장들이 있어서 그거를 단속을 하면서 고발 조치도 하고 요런 조항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서울시에다가 이거 조합 조사해 주세요 어째요 막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긴 합니다. 이전고시가 계속 늦어지는 건 이유인데. 이전고시는 실질적으로 진짜 사업이 끝나잖아요. 근데 준공이라는 게 원래는 허가받은 대로 우리 아파트 단지만 아니라 구청이나 서울시에 줘야 될 시설들이 있었는데, 그 공사들이 미진하게 잘 조치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완벽하게 준공 처리가 안 나니까 그 이후에 이전고시를 못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그게 수년 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때 가면 실은 조합에 문제가 있어서 조합장이 없으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 말년 다 돼가지고 끝물에 다 가서 조합장을 뽑자니 조합원들이 모이지도 않고요. 조합 총회를 못하니까 조합장을 뽑을 수가 없어요. 이미 조합장님은 때려치고 나가버렸는데. 그런 일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예. 그리고 조합 운영 잘 했냐 못했냐 이거 갖고도 이제 문제가 생기고, 네,
이런 제도들,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서울시에서는 이런 시공사 선정, 또 총회할 때 변호사 입회, 조합 운영 잘했나 못했냐 실태 점검 요것도 요청을 하면 나가고 저희처럼 코디네이터가 현장에 나가서 갈등 조정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합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공개하기 위해서 정비사업 정보몽땅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비용은 누가 되냐? 공공지원자, 구청에서 분담을 하고 시청에서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 이런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비용을 덜 들이고 분쟁이 생길 것 같으면 미리 갈등 조정을 해서 예방을 하시는데 이런 거를 하시면 좀 더 사업을 비용을 적게 들어가면서 분쟁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잘 조정을 하시면서 사업을 하실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을 적극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지금 원래 제가 시간이 또 오버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 수업은 이렇게 하고요. 오늘 이제 그 수업 다 해서 이제 마무리되는 시간인데 수료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내년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